태백2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부분은 순무왕의 인재 언급에 대해서, 둘째는 공자의 총평에 대해서, 즉 공자가 인재의 희소성,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재난, 이 얘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주나라 덕이 최고 평가를 받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장 역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장이기 때문에 역사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의 통치는 최고 정점이 있는 왕이 총책임을 져서 행하지만 모든 방대한 국가 권력을 전부 왕 혼자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왕 밑에 있는 신하들, 그 신하들의 어떠한 신하들이 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신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통치는 훌륭한 임금이 있어야 하고 그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 또한 훌륭해야 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임금 시절은 충신 5명이 있어서 이상적인 덕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순임금 시절의 오신 5신하에 대해서는 서경, 상서, 사기 등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임금의 오신, 이건 사기에 또 서경, 상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다섯 사람의 신이란 바로 이 순임금이 이 5신하를 중흥해서 다스리는 핵심 5인입니다. 5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 영역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라고도 설이라고도 하고 개, 그 다음에 고요, 요자가 아주 특이한데 그냥 대충 알아도 된다, 써먹지도 않는다니까. 고요, 후직, 백이, 이렇게 5명 있는데 그 인물 담당은 바로 우는, 치수, 토목을 담당했죠. 그래서 이걸 훌륭하게 수행해서 순임금이 나중에 왕위를 우에게 넘기죠. 치수토목이란 바로 홍수를 해결했죠. 홍수 해결은 바로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는 사법이나 교화를, 형법, 교육, 사회질서를, 고요는 형법이나 행정이나 법치, 공정한 재판의 상징으로서 고요를 들었고, 후직은 농정, 농업, 농사 짓는 것, 농업진흥, 민생안전, 백인은 예양문화, 예음악, 정비 등 이렇게 그 2500년이 훨씬 더 아주 오래 예전에도 이렇게 전문 관료 체제를 갖췄으며 소수정의로서 공적 기능 분업으로서 덕, 능력을 중심으로 바로 순임금의 5신하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왕의 10인, 무왕이 난신 10인에 있었다. 이 근거도 아주 사기 주분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난신은 난을 일으킨 그런 신하가 아니라 즉 난세를 평정한 신하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자는 한자만 다르게 해석해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의 난신은
바로 이 난국을, 혼란을 정리한 이런 창업인재로서의 그런 신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은 그 신화, 그 신화가 바로 무왕 때는 10사람이 있었는데 그 10사람의 인물은 대충 다음 것 같습니다. 주공단은 무왕의 동생이지요. 제도나 예약의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소공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행정정치를, 강태공이 나오죠. 이 사람은 군사전략, 그다음 필공고는 법대정, 갱요라고 해서 이 사람 문서기록, 산의생이라고 해서 예교, 남궁관은 무관, 영공은 종실보자, 주공의 아내는 바로 읍강이라고, 주공의 아내가 아주 똑똑했죠. 이 사람이 내정교화이고, 그 다음에 10명의 신하 중에서 기타 1인이 한 사람은 판본마다 아주 상위해서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무왕의 인물 10명 있었다는 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 판본마다 아주 설명이 가지가지인데 통용 정본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순유, 신, 오인이 천하치했죠. 순임금에게는 주어가 되겠죠. 있다. 오신, 오인. 신하 5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순임금에는 신하 5명이 있었다. 이 5명이 바로 우계, 고요, 후직, 백이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천하치, 천하를 다스렸다. 이때는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따 다시 설명했지만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냥 천하를 다스려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누가 다스렸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치는 그냥 다스리다. 다스려졌다. 천하가 다스려졌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로서 칩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왕이 말하기를 나에게 유 난신 10인이 있었다. 나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어떤 신이냐? 난신. 이때 난신은 바로 혼란을 잠재운 그런 신하죠. 혼란을 잠재운 신하. 나에게는 어지러움을 바로잡은 신하 10명이 있었다. 이렇게 서도 설명을 일단 해놓고, 그래서 이제 공자는 말하기를 재난, 참 인재는 구하기가 어렵다. 인재를 만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불기연호, 요 기때는 기는 역과 같아요. 불역연호, 이게 하기편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렇지 않느냐, 자연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참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재난, 인재를 구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공자가 한탄을 하면서 말하기를 당우지제 어사기의, 이것도 해석이 아주 어려운데, 당우지제는 바로 당나라와 우나라, 이 얘기는 바로 당우는, 바로 당은 요나라의 이때는 시족국가였어요. 아주 조그만 시족국가였기 때문에 요나라의 시족 그 대표가 바로 당이었고, 그 다음 요 순나라의 그 시족국가의 대표가
우였어요. 그러니까 요순 시대를 얘기해요. 요순 그 시대, 요순 시대의 즈음에서는 어사, 기, 의, 위성. 이것도 해설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집주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뭐예요? 요순 시대의 인물들은 위성 아주 성대했다 이런 얘기는 여기는 바로 숫자가 많을 때 이런 얘기 아니라 5명인데 그 5명이 위대했다, 성대했다는 얘기는 실적으로 위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 요순 시대, 시대의 이 얘기가 순임금 시대의 얘기가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을 연속으로 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미 단요 시대의 그 신하들은 아주 질이 우수했었으며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유 부인 인의 부인 이의는 여기서부터는 무왕 얘기예요. 무왕이 10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신하 중에 9명을 강조해서 즉 10명 중에 하나는 자기 부인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9명이니라. 이 9명과 더불어서 무왕과 9명과 더불어서 3분 천하 유기이 즉 세상을 그 중국 땅덩어리를 셋으로 나눌 때 그 3분의 1을 가졌다. 그러니까 2를 가졌으니까 셋 중에 2니까 3분의 1. 중국 그 큰 천하를 3분의 2를 바로 주나라. 이때 주나라는 은나라 밑에서의 제후국의 주나라입니다. 제후국 주나라가 은나라의 그 3분의 2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으로서 사은 은나라를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넓게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나라 천자국인 은나라를 그 당시는 섬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제후국 준나라의 덕은 그야말로 가의 큰 아주 최고의 덕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순유 신오인 이 천하치 이게 순이 이제 주어가 되지 있죠. 순은 바로 있다, 소유하다 보통 동사죠. 신호인 목적어죠 이게. 순임금은 5명의 신하를 가졌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천하는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천하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 천하가 그냥 주어가 되고 다스린다는 그냥 자동사예요. 천하가 다스려지다. 나라를 다스려지다. 나라가 다스려지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순임금에 5명의 신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천하가 다스려졌다. 순임금과 5명의 신하들이 천하를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천하가 칭의 목적어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끝나니까 천하가 다스려. 천자국이 순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스려졌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타동사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순이 천하를 다스렸다가 아니고,
그냥 천하가 자연적으로 다스려졌다. 이게 자동사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에게는 5명의 신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천하가 자연스럽게 다스려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왕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10명의 난신, 이때 난신은 난세를 바로잡는 신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난세를 바로잡는 신하 10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공자는 말하기를 재난, 참 인재는 참 구하기가 어렵구나. 불기, 불역, 연호 그렇지 않느냐. 인재가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어 감탄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우지제 어사의성은 바로 당은 요임금의 그 나라를 얘기해요. 요임금 이때는 바로 시족이었어요. 당은 시족명이에요. 요임금 나라의 시족명. 우는 순임금의 시족명이에요. 요임금의 시족명, 순임금의 시족명이니까 당우는 바로 요순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주 옛날이죠. 이때의 두 성왕의 시대를, 이 당우는 바로 두 요순의 성왕을 합쳐서 말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요순 시대는 바로 어사의성, 어는 무엇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 점에 있어서 이런 얘기죠. 의성, 아주 성대하게 되다. 이런 얘기는, 이 사는 바로 앞에서 말한 것, 인재가 모인 상태를 얘기해요. 인재의 상태. 그러니까 인재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질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재의 질, 성실성, 충성성, 이것에 있어서 가장 성대했다. 그래서 당우, 시족명인 요나라의 시족, 순나라의 시족의, 그러니까 요순 시대의 신하들은 그 질이 상당히 높았다 하면서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왕 얘기죠. 그 다음에는 바로 유부인은 구인 이중, 그러니까 무왕의 10사람의 신하 중에는, 신하 가운데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게 10사람 신하 가운데 부인이 있었다. 부인이 아까 말한 누구예요? 읍강 부인이 있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신하는 9명이에요. 9명이니라. 그래서 이때는 이 중국 그 큰 땅덩어리를 3분에서 그중 2를 가졌다, 3분의 2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주나라가 이렇게 3분의 2를 가졌음에도 복종으로서 은나라를 섬겼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우왕이 주나라를 천자국으로 만들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은나라에 충성했다. 제후국으로서는. 그러나 달기계인 주왕이 못된 짓을 하니까 무왕이 그를 무찌르고 새로운 천자국 주를 성립시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은을 섬길 때는 주가 은나라의 제국의 하나로서 의입니다. 제국의 하나로서 주지요. 그러니까 그 주가 중국 땅덩어리 3분의 1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은나라를 북종으로서 한때는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지덕, 주나라의 덕은 그야말로 가위 지덕 최고의 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했냐, 힘에 있어서보다 예를 앞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기서 지덕은 태백편 제일 처음에 나오죠. 바로 최고의 덕. 공자가 최고의 덕으로 평가하는 그 지덕. 자, 이 장에서 사상적인 핵심은 바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재난, 인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공자가 말한 재난, 인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움. 그 다음에 덕본, 덕을 본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다스림의 핵심은 덕이다. 불벌, 이렇게 3분의 1을 차지하고 힘에 있어서 훨씬 은을 능가하지만 그러나 힘이 앞서도 그냥 은나라를 복종으로서 예의를 지켰다 하는 요 점을 공자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주나라가 제후국으로서 강대해도 천하의 나라인 은나라를 섬겼다. 그래서 공자는 정치 도덕의 절정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는 얻기 어렵고 진정한 성왕의 덕은 힘을 가졌어도 예로서 절제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순임금은 5명의 신하만으로도 천하를 다스렸고, 무왕은 10명의 뛰어난 신하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에 공자는 인재는 구하기 어렵다고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식하며 말했으며, 요선시대요. 당호는 요선시대죠. 요선시대, 주나라 시대의 요선시대 그 시대의 신하들의 질이 가장 높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나라를 얘기해줘. 무왕이니까 무왕은 바로 요선시대의 주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바로 그 인재가 한 명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9명이. 또한 주나라는 천하를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은나라를 섬겼다. 예로서 복종하였으니, 복종은 예로서 복종하였으니 그 덕은 지극하다고 할 만하다. 그래서 여기서 태백 20장의 핵심은 바로 성부는 많은 사람을 쓰지 않고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인재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덕은 힘을 갖고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는데 절제한다고 해서 그 평가를 주지덕, 주의덕은 가히 최고의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순의 5신은 5명의 신하는 태평을 유지한 소수정예였고, 무왕의 난신은 난세를 종길한 개국 인재들은 공자는 그 모두를 통해서 그 인재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재의 희소성을 말하고자 태백편 21장은 태백편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은 우임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장입니다. 우왕의 그의 치수에 대한 공가와 그리고 근검절약과 미덕을 높이 평가한 장입니다. 그러면 왜 치수가 국가의 과제였나? 요순시대 황하는 주기적인 대홍수가 발생해서 특히 황하는 토사가 많고 범람이 잦았고 농경 정착사회의 생존을 직접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천하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의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치수는 뚝과 제방을 높여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물을 다스렸습니다. 즉 우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8년 동안 뚝을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지었는데 모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즉 물의 흐름을 거스름으로 해서 뚝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미로 힘으로 눌러 통제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왕의 통치 치수 원리, 이거는 바로 도수치, 따라갈 도죠. 이 도의 원리지 바로 저장한다는 이런 도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물을 따라서 물을 통치하는 것이 물을 저장해서 뚝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인공은 구체적으로 치수를 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는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우임금은 지형조사를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형조사를 하고 그래서 강이 하천의 정비와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강은 바다로 흐르게 이렇게 유도를 했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치면은 한강이 황해로 흘러가는 것, 또 지류 작은 강은 큰 강으로 연결시켜서 즉 북한강, 남한강이 합쳐서 한강으로 흐르듯 그런 방식으로 방식을 찾기 위해서 우임금은 지형을 조사했고 이런 지류 정비를 위하여서 지류 정비하여 범람을 완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구혁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데인데 구역 정비. 이 구는 바로 작은 도랑을 얘기하고 혁은 바로 큰 수로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정비해서 치수를 다스렸는데 이렇게 하느라고 우왕은 13년 동안 사사로움을 배제해서 심지어 우왕이 이 중국 전체의 땅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자기 집 앞을 3번이나 지나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족보다도 공적인 책임을 우선시하는 우왕을 공자는 가장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의 성과로서 홍수 피해가 감소되고 또 농경지가 안정이 돼서 바로 인구가 정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성과로서는 백성이 절대적으로 우왕을 믿게 되었고 왜 순임금이 우왕에게 왕위를 넘겼는지 순위 선양 정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서 바로 우를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양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다스리는 것의 철학적인 의미는 바로 물의 성질에 따른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엉들면 폭발을 하죠. 흐르게 하면은 이로 오죠. 그래서 이로
여기에서 바로 도가 사상인 도자는 상선약수라는 말을 만들어내죠. 이 상선약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왕의 현장 정치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우왕은 책상 위에서 명령이 아니라 현장 조사로 실무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치면은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의 대비를 하는 그런 정치가 했던 것이니까 공자가 이렇게 특별히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 성분을 위해서도 우임금을 유리국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앞문장에 우오무간연의 또 가장 끝에 우오무간연의라고 이렇게 우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공격할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것을 한번 요약하면 유임금의 기술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기술이자 백성을 먼저 앞세운 행정이며 자신을 마지막에 둔 윤리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공자는 말했습니다. 오무간연의 잘못해서 우를 오무간에서 무간 비판하다 비난하다 의 목적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주사집주나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기준을 보고 우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임금에 대해서는 나 공자는 무간연 우리 또 무간연도 바로 흠잡을 데가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임금에 대해서는 나는 흠잡을 데가 없고요. 이렇게 비난을 못했죠. 흠잡을 데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 끝문장과 이 문장은 바로 첫문장과 끝문장 순이 상관이죠. 수, 머리와 끝이 서로 관계가 있죠. 순이 상관. 그것은 바로 이 가운데 쪽에 의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비음식은 바로 자기가 먹는 음식은 간소하나 그러나 치효, 호, 귀신. 귀신에 대해서는 또는 무엇에 대해서 지극한 욕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을 바로 주상숭배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주상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한 욕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옷은 의복. 옷은 아주 굉장히 아주 검소하게 입으면서 자기 평상복을 입은 아주 검소하게 입으면서도 시비 요 불면인데 아주 옛날에 쓰던 거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고만 하는데 불면은 바로 예복이에요. 그 예복은 임금이 평상시에 입은 것을 바로 검소하게 입었지만 공개사상에 나타날 때 입은 그 예절에 지킬 때 입은 그 예절 복은 아주 아름답게 입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궁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는 궁실 자기가 사는 궁실은 조촐하게 비하게 아주 조촐하게 꾸몄는데 진여호 구협이라고 있는데 아주 옛날 자리라 이것도 구는 바로
수로, 도랑과 수로, 국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그런 관계시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진력을 다했다. 그래서 나는 우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느니라. 대충 이런 표현인데, 다시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살펴보죠. 자, 제일 먼저 오간연의,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간의 목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물 독립적으로 봐서 뭐에 대해서 말하냐, 우왕에 대해서 말하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주제죠. 주제에 대해서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대상으로 해서 우왕에 대해서는 평가 주체는 누구예요? 공자죠. 공자는 무는 부정동사죠. 이건 가는 이때는 명사나 동사성 명사로 흠이나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사회단체가 흠이나 이거는 그렇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왕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비난하는 어떤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비음식은 비는 여기는 검소하다 이런 표현으로 알게 되죠. 비는 검소하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자기 음식을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검소했지만 치호의 비신, 부상을 숭배에 대해서는 효를 급진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음식은 검소하되 제사 지낼 때는 급진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앞부분은 바로 사적인 어떤 전체, 사적인 전체, 이에 대해서 공적으로는 급진했다. 처음 보여드린 거예요. 비, 전부 이 악기절은 사적인 생활이죠. 이것은 전부 전체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공적인 사인들은 전부 급진이죠. 진. 아주 이렇게 구별했던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기의 음식에는 검소하되 조상의 제사를 지냈던 급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의고 이치미고 불면 자꾸 이제 너무 어려워서 잊어버리는데, 불면은 악의고 불면은 악의고 평상복은 아주 수사해졌다. 여기서 어려운 그 불면, 이것은 임금의 제복인데, 불자는 가죽으로 된 무릎 덮개를 불이라고 했답니다. 지금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거의 사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는 중국 고전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고, 우리는 이런 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은 바로 원래 화할 때 연. 그러니까 바로 임금의 임금이 있는 그런 예고, 이거는 아주 확실히 아주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위복, 사법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위복은 법도에 맞춰서 아주 장어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적인 이유는 비궁식, 다시 말해서 거처, 자기가 왕이 사는 그 궁의 이 거처는 바로 비있다, 아주 소박했다, 맑고 아주 소박했다. 그러나 어디에는 국민들과 관계있는 국학, 도란과 수로를 만드는 것은 아주 모든 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궁식은 초라했으나 치수에는 전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잘하니 공자가 어떻게 무임금을, 그 잘못을 흠잡을 때가 있겠는가, 이렇게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도 봤지만 춤이 머리와 끝과 서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내용 때문에 공자는 무임금을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임금의 덕은 이렇게 금욕 자체가 아니라 우선순의 정확성이, 어디가 우선순위, 자기 개인의 옷이나 개인의 그 살림이나 음식이나 의식주죠. 여기에 우선하느냐, 국가에 우선하느냐, 국민과 관련된 우선하느냐, 바로 사적 영역은 절제하고, 의식주 사적 영역은 절제하고, 즉 공적 영역은 극진하게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사사로운 데는 쓰지 않고 하늘과 백성에게만 모든 것을 바쳤죠. 그래서 공자는 두 번이나 불무간언의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무임금은 자신을 위해서 극도로 존재하고 재서나 예나 민생에는 한치의 인색함도 없었기에 공자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무임금의 시적에서 나오는데, 자, 무임금의 시적인 물의 다스림, 여기서 상선 약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이 장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 도덕경 8장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도덕경 8장의 도자는 뭐라 했냐,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을 같다, 무엇과 불과 같다, 최고의 선은 불과 같은 것이다. 왜? 물은 수, 선, 만물에 아주 이롭고 그리고 다치지 않는다. 물은 만물에 모두 이롭게 하지만 물은 싸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한다, 어디에 있지? 중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항상 있다. 그리고 물은 항상 얕은 데 있고 어려운 데 있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피어도 바로 물은 도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도자는 무임금의 치수, 이거를 보고서